1964년 한 남자가 오마하의 스테이크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메뉴를 보지 않았고 대신 계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카드로 결제하는지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월스트리트는 한 회사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식당 의자에 앉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의 주식은 아직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런 버핏. 이름은 여기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1963년 11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그 뉴스는 뒷면으로 밀려났습니다. 뉴저지주 베이온의 한 창고에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사기극의 피해자 중 하나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엘라이드 크루드 베지터블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식용유를 정제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대두유를 중서부에서 사들여서 뉴저지까지 운반하고 정제해서 배로 보내는 단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자인 티노 드 엔젤리스라는 인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바닷물이었고 위에 얇게 식용유가 떠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관들이 탱크 위에서 봉을 넣어 확인할 때 봉에 묻어 나오는 건 기름이었으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 엔젤리스는 이 가짜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회사가 그 재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했고 5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그 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느 순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식용유의 양이 미국 농무부가 집계한 전국 식용유 재고량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제보가 터졌습니다. 엘라이드는 파산했고 드 엔젤리스는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자회사가 발행한 증서 때문에 모 회사가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유한 책임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들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신탁부서가 패닉에 빠졌다고 그 남자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11월 20일 주가는 61달러였습니다. 12월 초에는 40달러로 떨어졌고 1964년 6월 2일에는 3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8개월 만에 43%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은 이 회사가 파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재무제표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마하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떤 카드로 계산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여행자 수표 판매량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에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자가 줄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스캔들 때문에 카드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고.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스커틀버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필 피셔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만든 방법인데 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회사의 고객과 경쟁자와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 방식을 처음 제대로 써먹은 게 바로 이 투자였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이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메인스트리트는 평온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창고 사기 스캔들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알아도 자기 카드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여행자 수표 판매량은 28% 늘었고 12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진짜 자산은 창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믿는다는 사실, 그게 자산이었습니다. 여행자 수표를 들고 낯선 나라에 갔을 때 누구나 받아주리라는 확신,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게 이 회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스캔들은 회계장부에 타격을 줬지만
소비자의 마음에는 흠집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샀습니다. 1964년 봄, 그는 주당 $40 근처에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만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샀습니다. 당시 그가 운영하던 투자조합의 자산은 $1,750만 정도였는데 그중 $300만 한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17%가 한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확신이 커졌고 그는 계속 더 샀습니다. 결국 이 한 종목이 투자조합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회사 지분의 5%를 확보했고 투자 금액은 $2천만 달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크게 베팅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 분산 투자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20년 넘게 투자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월스트리트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밑에서 일했고 수많은 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집중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도박이 아니라 희귀한 기업과 희귀한 투자자와 희귀한 상황이 만나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964년 중반 $40 근처에서 산 주식이 2년 반 뒤인 1967년에는 $92가 됐습니다. 124% 상승입니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6% 하락했습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이 한 종목이 투자조합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967년 그는 이 주식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비중으로 보유했던 한 종목이 1964년, 1965년, 1966년의 시장을 크게 앞섰고 1967년에도 뛰어난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의 보유량을 상당히 줄였으며 이제 비슷한 규모나 잠재력을 가진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없습니다. 주당 약 $1에 사서 $5 근처에서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여기서 이야기를 끝냈을 겁니다. 대성공. 전설적인 투자. 그렇게 기억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1년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다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3억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매수를 계속해서 총 투자 비용이 $13억 달하게 됩니다. 왜 다시 샀을까요? 회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습니다. 1960년대에 신용카드 사업을 막 시작했던 이 회사가 1990년대에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자 수표 시장의 66%를 장악하고 있었고 프리미엄 신용카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1994년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스커틀버트 방식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을 돌아다니는 대신 허츠 렌터카의 프랭크 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슨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마케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어떤 경쟁자가 뒤를 쫓고 있는가? 올슨은 5분 만에 답을 줬습니다. 그 5분 동안 얻은 정보가 몇 주 동안 돌아다니며 조사하는 것보다 나았다고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그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고 보유를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를 무기한 보유 종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나도 내 후계자도 이 주식을 팔 의향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3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580억 달러가 됐습니다. 원금의 45배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4,3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가 상승분만 계산한 겁니다.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13억 달러의 23%가 매년 배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금 회수까지 5년이 채 걸리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원래 투자금은 이미 배당으로 여러 번 회수됐고 지금 남아있는 580억 달러짜리 지분은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걸 투자 비용 대비 배당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배당 수익률은 1% 남짓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의 배당 수익률은 37%입니다. 해마다 원금의 37%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주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아도 매년 얻는 수익입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분율의 변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95년 이후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분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10% 정도였던 지분이 지금은 22%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사주 매입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꾸준히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총 주식 수가 줄어들면 보유 주식 수가 똑같아도 지분율은 올라갑니다. 지난 10년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발행 주식 수는 31% 넘게 줄었습니다. 10억 주가 넘던 주식이 7억 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도 안 했고 배당금 재투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지분율이 2배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그의 지분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이게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967년에 그가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주가가 5달러였으니까 지금 주가 350달러와 비교하면 70배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주식 분할이 있었고 배당금 재투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인플레이션 조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수익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다시 산 뒤로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기업을 찾으면 붙잡고 있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내심은 보상받고 하나의 훌륭한 기업이 수많은 평범한 결정들을 상쇄한다고요. 이건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60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보험 사업과 투자은행 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소비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5년에는 코스트코와의 제휴가 끝나면서 대형 고객을 잃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산업이 멈추면서 주가가 66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매번 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시장은 이 회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본 건 주가가 아니라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4년에 식당에서 관찰했던 것과 같은 걸 2020년에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신뢰하는가? 고객이 떠나고 있는가? 경쟁자가 이 회사를 위협하고 있는가? 답은 늘 같았습니다. 브랜드는 건재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쟁 우위는 단순합니다. 이 회사의 카드 소지자들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습니다. 더 많이 쓰는 고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급 가맹점이 많아지면 그 카드를 원하는 소비자도 늘어납니다. 선순환이 생깁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오픈 네트워크입니다. 카드 발급은 은행이 하고 결제 네트워크만 제공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클로즈드 네트워크입니다. 카드 발급도 직접 하고 결제 처리도 직접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더 잘 알고 더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1960년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운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 시장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결제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등장하면서 플라스틱 카드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디지털 결제에 투자했고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를 겨냥한 카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신규 카드 발급자 중 다수가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소비의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이 고객들이 얼마나 쓸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않은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를 때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2배가 됐을 때도, 3배가 됐을 때도, 10배가 됐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확정하라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반토막이 났을 때도 2020년에 또 반토막이 났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제한하라는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 더 빠르게 오른 주식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재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비싸 보일 때 팔았다가 싸질 때 다시 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자주 점검하면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통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기업을 골랐습니다. 브랜드가 강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있고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둘째, 적정한 가격에 샀습니다. 1964년에는 스캔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샀고 1991년에는 시장이 금융주에 부정적이었을 때 샀습니다. 둘 다 공포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셋째,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터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보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이 흐르도록 둡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싶어집니다. 이익을 실현해야 진짜 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다른 주식이 더 빨리 오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주가를 보지 않고 사업을 봤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내일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을지, 고객들이 여전히 이 카드를 원할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답이 예스라면 주가가 오늘 떨어지든 내일 떨어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올린 이익이 처음 투자했던 총 비용보다 커졌습니다. 투자 원금 전체를 1년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 뒤로 매년 그렇게 됩니다. 원금은 이미 수십 번 회수됐고 지금 들어오는 건 전부 순수익입니다. 이게 복리가 시간과 만났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립니다. 10년 정도는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처음에는 작던 눈덩이가 어느 순간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계속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회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64년에 식당을 돌아다니며 관찰했던 습관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고객이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경쟁자가 왜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을 신뢰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현재 CEO인 스티븐 스케리와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케리가 CEO로 있는 동안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경영진이 제 역할을 하는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을 믿고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는 배당금을 걷어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배당금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당 배당금이 160% 증가했습니다. 그 돈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다른 투자에 쓰이거나 현금으로 쌓여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세금 없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왔고 그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 그는 단순함을 유지했습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식을 사서 들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버텼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겠습니다. 2025년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60년간의 경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분은 그대로입니다. 후계자인 그렉 에이블도 이 주식을 팔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80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의 카드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쓸 겁니다. 자사주 매입은 계속되고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율은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만약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뒤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분은 8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4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아도요. 이건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1964년 그 남자가 스테이크 식당에서 본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꺼내는 모습. 그 작은 관찰이 60년간 이어진 보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있어도 불가능하다고요. 신발 가게나 출판사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샀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얻은 결과는 이것입니다. 13억 달러가 580억 달러가 됐습니다. 매년 원금의 37%가 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지분율은 주식을 사지 않아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재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서 적정한 가격에 사고 오래 기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시장은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보이고 더 무서운 위기가 닥칩니다. 하지만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을 보고 확신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